강남에 멀쩡한 빌딩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뚝 잘랐더라고요. 빌딩을요? 예, 그게 가능한가 봐요. 큰 기계로 반을 뚝 잘랐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들, 자매들 간에 이게 뭔가 재산 분쟁이 붙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그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래, 네 건 네가 가져가라. 하지만 이거 반으로 자르면 아무도 못 쓰는 거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네, 재테크는 50부터 라는 책을 출간하신 지철원 작가님을 모시고, 과연 이 50대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곤조곤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연구위원, 그리고 직급은 상무입니다. 지철원 상무고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그 외부에 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가끔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모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상무님이신데 제가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호칭이 그러면 상무님이 좀 편하신가요?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상무님으로 네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50이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제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거 뭔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은퇴 준비하는 거, 재테크 하는 거 너무 늦은 나이 아니냐. 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책 제목이 네. 재테크는 50부터. 그렇죠. 네. 50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게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저도 그래요. 이게 정신 차리고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은 한 40 후반, 50 돼가지고 이제 노후는 닥쳐왔고 이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차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50이 되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신은 늦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막 그 리스크 많이 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이라도 사실 늦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0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50에는 조금 그 계산을 통해서 뭐 책에도 많이 그걸 갖다 강조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그 노후 준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 50부터 해도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테크는 50부터. 그래서 50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매달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월급이 딱 끊기고 나니까 소득 절벽도 생기고 노후 생활비가 매달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또 목돈이 있다고 해서 또 안심을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돈이 딱 생기면 자녀들이 또 이런 등살에 또 시달리는 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목돈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아서 목돈이 있는데 이거를 안 주면, 재산을 안 주면은 매맞아 죽고, 또 조금씩 주면은 시달려서 죽고, 아니면 아예 안 주면은 굶어 죽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실제로 상무님께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하시거나 할 경우에 이런 실제 사례가 좀 몇 개 있나요? 뭐 사실 많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요. 그래요? 이거 갖다 제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은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제가 예전에 10년도 지난 일이었을 거예요. 강남에 멀쩡한 빌딩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뚝 잘랐더라고요. 빌딩을요? 예, 그게 가능한가 봐요. 큰 기계로 반을 뚝 잘랐더라고요. 실제 건물을 잘랐다고요? 예. 그래서 저게 뭔가 해체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들, 자매들 간에 이게 뭔가 재산 분쟁이 붙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그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래, 네 건 네가 가져가라. 하지만 이거 반으로 자르면 아무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득을 갖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 간의 그 재산 다툼이 사실은 뭐 이익을 떠나서, 금전적인 이익을 떠나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제가 본 사례 중에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부모님이 교사셨는데 어머님이 또 바로 그 같이 알콩달콩 이 연금을 써야 될 그 시기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그 아버님은요, 몇 달 버티지 않고 또 재혼을 하신. 근데 아버님이 새어머니를 만나서 노후를 굉장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셨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근데 이 상황들이 사실은 다 뭔가 이 상속 또는 연금을 누가 쓸 것인가 이런 것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산 다툼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 우리는 다른가? 네, 그게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다 그럴 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실제로 재산 다툼을 하는 이 집안들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목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자식들한테 시달리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현명하게 이 목돈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그 경륜이 많고 나이도 많은 건 아니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재테크 또는 그 숫자에 얼매이기 이전에 자식하고 내가 쓸 돈을 구분하는 것. 이걸 주머니를 따로 갖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과 물려줄 것을 확실히 하는 거죠. 내가 쓸 것, 노후에 쓸 것과 자식한테 물려줄 것을 명확하게 자녀들하고 상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상의를 하지 않더라도 뭐 어차피 그건 부모가 취득한 돈이고 그죠? 번 네네. 돈이고. 그래서 그것은 부모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상의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한테 그런 딴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것은 어떤 돈이고 내가 쓸 돈이고 이것은 너한테 물려줄 돈이다. 뭐 물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다 쓰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그 자녀들한테 그 언급해 두는 것이 나중에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자녀분 계신가요? 예, 대학생 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녀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자녀한테 너무 많이 지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좀 쑥스러운데 사실 이 자녀 문제라는 게 이론과 달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라고 해서 뭐 냉정하라, 계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냉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자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배우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모성이 따뜻하잖아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배우자와 그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합일점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할 때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또 요즘 길어지잖아요. 학부만 맞출 줄 알았는데 석사과정 들어가고 박사과정 들어가고 뭐 또 그러다 보면 또 애들이 또 손주 낳으면 또 손주까지 봐주고 손주 유치원 들어가면 영어 유치원 들어가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주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대학교까지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생활을 유지해야지 나중에 뭐 자녀한테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부모와 자식 간이 그 계정이 하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분리된 계정이 있어야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게 분산 투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면 견물생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돈을 뭔가 좀 연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건 어떤가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네. 연금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그 연금을 가입한 분이 생전에 계시는 동안 계속 나오는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목돈 들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또 많으신 분들은 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고갈이 돼요.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연금처럼 턱턱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찔끔찔끔 주면은 뭐 맞아 죽고 뭐 이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우스갯인데 그것처럼 연금을 계신 분
받고 계신 분은 자식들도 부모님이 이것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되면 또 부모님이 다 쓰겠어요. 조금씩 이렇게 용돈으로 뒷돈 주시거든요. 손주한테 주시든지. 그래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효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목돈을 가지신 분은요, 이분이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가 많이 쓰지 못하시고, 그다음 내가 그걸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 그렇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아, 목돈을 갖고 계신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야 그 돈이 또 이렇게 상속이 되니까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여기 시청자들이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죠. 아닌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비슷하거든요. 목돈보다는 연금화해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게 효도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돈 3억이 있고 그리고 연금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또 직장인 중에 이 박 과장 30대 40대인 박 과장이 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죠. 네네. 이 책에 재테크는 50부터라는 책에 나온 사례를 얘기를 드리는데 박 과장이 30대 40대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50대인 차 부장이 이 연금 150만 원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목돈 3억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은 50대인 차 부장은 3억보다는 한 달에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받는 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30대인 박 과장 같은 경우에는 목돈 3억 원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심리적인 이유? 네, 먼저 팩트부터 따져보면요. 65세에 3억을 택하느냐, 연금 15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연금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은 목돈을 선택하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1억당 월 한 41만 원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이니까 월 123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3억이냐 연금 150이냐를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당연히 150만 원이 연금 3억보다 3억이 123만 원밖에 안 되니까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 과장 같은 경우에는 3억을 가지고 내가 굴려서 잘 굴려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목돈 3억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네네. 내가 리스크를 안고, 그러니까 리스크 큰 투자들이 뭐 주식과 같은 것, 주식형 펀드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되면 수익률이 10%도 날 수 있고 1년에 20%도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수익만 가지고도 연금 150만 원보다 더 나올 텐데 내가 굳이 3억을 다 소모하면서 연금 150만 원을 받아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 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목돈을 갖고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률이 연금 150 받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목돈을 선택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50대, 60대인 이 차부장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자산을 운용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게 있나 보네요. 50대, 60대 가면요. 네. 이런 뭐 이론적인 근거를 들지 않아도요. 네. 자연스럽게 리스크 큰 투자는 안 하겠다. 네.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늙어보지 못했거든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어봤기 때문에 다 알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돈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착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은 연금으로 따지면 123만 원밖에 안 되는 월 123만 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게 123만 원이 몇 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걸 가정하시는 거예요? 종신형 연금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종신형? 예,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죽을 네네. 때까지 받는 연금을 종신형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산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종신형 연금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 기간을 두고 10년간 받겠다, 이런 연금을 계산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계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은 사실은 어떤 뭐 예측을 하거나 이걸 사시면 돈을 법니다. 이런 재테크 책과는 다르고요. 굉장히 숫자를 계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그런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목돈 3억보다는 연금 150만 원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런 심리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저 같아도 150만 원이면 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부터 재테크는 어쨌든 연금을 조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연금 하면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가입하니까 다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네. 저도 현재 직장인이고, 제가 69년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65세부터 10년 이상 불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근데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이 있고, 그리고 5년 늦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찍 받으면 60세 받을 수 있는 거고, 늦게 받으면 70세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